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 통틀어서 잘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많은 연금 중에서 무엇을 먼저 받고 무엇을 늦게 받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연금을 개시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쭉 살다가 65세가 되면 땡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연금을 싹 개시할 거야 라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하고 계신 거고요. 수익률이 낮은 연금이 있고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젊을 때는 모를 거야 아마. 지금 머릿속에 드는 거야 뭐 ETF, 코인 뭐 이런 건 들겠죠. 사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흔들리는 거 싫어, 위험한 거 싫어, 좀 안정적으로 노후에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도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 자산이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연금 박사에서 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이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가 보죠. 대부분 다 연금을 막 불려서 어떻게 하면 준비할까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저희 센터에 오신 분 중에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연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고민입니다. 잘 불릴까도 고민이지만 이제 잘 받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 통틀어서 잘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익률이 낮은 거와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뭘 먼저 받으면 될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내가 연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뭐 퇴직연금도 여러 가지 통장이 있고, 뭐 A증권사, B증권사, 뭐 은행, 뭐 보험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연금 중에서 무엇을 먼저 받고 무엇을 늦게 받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연금을 개시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쭉 살다가 65세가 되면 땡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연금을 싹 개시할 거야 라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하고 계신 거고요. 실제로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65세부터 뭔가 싹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돼서 내가 돈이 없다면 싹 받아야 되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어떤 연금 먼저 받고 어떤 연금은 늦게 받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수익률이 낮은 연금이 있고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 있다면 수익률이 낮은 연금부터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수익률이 높은 연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나는 연금들을 먼저 계시해요. 잘못된 거예요. 틀렸어요. 자, 주식하시는 분은 똑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주식이 종목이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근데 10개 중에 5개는 플러스고요. 5개는 마이너스야. 수익 나고 있는 종목 5개, 손실 나고 있는 종목 5개. 자, 이 중에서 뭘 먼저 팔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뭘 먼저 파냐면 수익 난 걸 팔아요. 왜냐면 수익 났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파시는 거죠. 손실 난 건 안 팔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익 난 걸 팔아가지고 손실 난 걸 물타기를 해. 그렇죠?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이 나는 종목은 왜 나는 거죠? 안정적이면서 또 회사가 괜찮으니까 수익이 나는 것이고, 손실 나는 종목은 회사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복했을 때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손실 나는 종목은 상패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수익 나는 종목, 좋은 회사를 팔아가지고 안 좋은 회사를 사는 이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하셔야 돼. 안 좋은 회사, 손실 나는 회사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우량한 회사를 계속 사야죠.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 손실 나는 걸 먼저 팔고, 그리고 수익 나는 걸 계속 더 사고 유지해야 되죠.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손실 나는 거, 안 좋은 연금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수익 나는 연금은 좀 더 기다렸다 늦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연금에 대한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받잖아요. 지금은 63세부터가 받는 것이 정상 개시 연령이에요. 근데 이제 생년월일별로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965년생이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64세부터 정상 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으시게 돼요. 자, 이게 내 정상 개시 연령입니다.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내가 1965년, 66, 67, 68년생이다. 그럼 64세부터 받는 것이고, 69년 이후에 태어났다. 그럼 65세부터 받는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건 정상 개시 연령이고, 그거보다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돈이 없다, 어렵다, 그러면 일찍 받아야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일찍 받는 조기 수령 제도를 갖고 있고, 늦춰 받는 연기 연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개시 연령보다 5년 먼저 당겨받을 수 있고, 또 정상 개시 연령보다 5년까지 최대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먼저 받는 게 좋아요? 늦게 받는 게 좋아요?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면 당연히 먼저 받아야지. 그죠? 근데 국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 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것이고요. 2년 당겨받게 되면 12%, 3년이면 18% 이래가지고 최대 5년까지 당겨받게 되면 6% 곱하기 5,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일찍 받는 건 좋은데 적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1년 늦춰 받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내가 100만 원씩 연금 받기로 했는데 1년 늦춰 받아요. 그럼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고요. 2년 늦춰 받아요. 114만 4천 원 평생 받고요. 내가 5년을 늦춰 받게 되면 36%가 업이 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5년 당겨 받으면 70만 원씩 평생 받는 것이고 5년 늦춰 받으면 136만 원씩 평생 받는 겁니다. 일찍 받는 사람과 늦춰 받는 사람이 거의 더블 차이가 나요. 물론 늦춰 받는 건 늦게 시작하죠. 하지만 연금액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오래 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게 받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까, 일찍 받을까, 늦춰 받을까 고민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 중이십니다. 국민연금 받으셨어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자, 받으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써야지 이런 답을 나올 줄 알았는데 통장에 돈이 여유가 있잖아요. 다른 자산도 있고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통장에 그냥 두고 있다는 거야. 통장에 이자 얼마야? 그랬더니 통장에 이자 뭐 글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쓸 거라면 바로 받으셔야 되겠지만 쓰지도 않을 돈을 뭐하러 받으셨어요?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7%, 8%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받으시겠지만 쓰지 않을 거라면 받지 마시고 그냥 연기하면 국가가 알아서 7.2%씩 늘려주는데 이해되시겠죠? 그분 상담 끝나고 바로 가셔가지고 다시 국민연금 연기하셨어요. 받다가도 연기가 되거든요. 늦추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일단 필요하시면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늦춰받는 게 좋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지금 손가락 빨고 있어요. 다음 달 먹고 살 게 없어. 그럼 빨리 받으셔야지. 그런 분들은 최대한 일찍 받으시게 되면 적은 금액이 나면 평생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외람되지만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제 사실 건강도 안 좋고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분들은 한 푼이라도 빨리 받고 가셔야죠. 이런 분들은 빨리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산이 좀 여유가 있어요. 내가 당장 국민연금 받아도 당장 그 돈이 없어서 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먼저 받는 것보다 늦추시는 게 좋아요. 최대 5년간 늦추시게 되면 36%가 업이 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받으신 분들보다는 늦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먼저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쭉 올라올 때 나중에 늦게 받으신 분들이 늦게 출발하지만 거의 더블 가까운 금액을 한 달에 받으시기 때문에 딱 한 10년 정도 받으시게 되면 그냥 추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대부분의 구간에서 한 80세 정도만 사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이상만 사시게 되면 늦춰 받으신 분들이 먼저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누적 금액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일찍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 그런 분도 계셔. 이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뭐 기초연금이 못 받고 뭐 건강보험료 많이 나고 뭐 이런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쓸데없는 생각이십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받을 건 많이 받아놔. 그 다음에 뭐 기초연금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건강보험료 좀 더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죠?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일단 된장은 담궈야지. 구더기 무서워 된장도 못 먹으면 어떡해. 소탐 대실하지 마셔라. 작은 이익을 얻겠다고 큰 거를 포기하지 마셔라. 국민연금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평생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좀 더 받으려고 건강보험 좀 덜 내려고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국민연금 줄이는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저는 최대한 늘리시는 것 그래서 최대한 연기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퇴직연금을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받고 싶을 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연금 수령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하면 받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늦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주셨어요. 퇴직연금을 얼마씩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마씩 나오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실 게 있는 게 뭐냐면 퇴직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점점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IRP로 받으셔야 돼요. 내 퇴직금은 IRP라는 통장에 받아서 거기서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IRP가 보통 은행, 증권사 이렇게 막 보험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IRP 통장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우리는 연금 수령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연금 수령이 아니에요, 사실. 인출이야, 인출. 무슨 얘기냐면 연금 수령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주십시오. 이런 종신연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뭐 정액 딱 뭐 50만 원씩 20년간 주십시오. 이렇게 정액으로 받거나 이렇게 보통 연금 수령이지 않습니까? 일반 IRP 통장에서도 정액이나 정률로 수령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IRP 통장의 가장 큰 특징, 연금 수령에 대한 개념은 인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장에 내가 1억 있어요. 근데 올해는 3천만 원 필요해. 3천만 원 인출을 쓰면 됩니다. 내년에 1천만 원 필요해. 1천만 원 인출을 쓰면 됩니다. 매달 100만 원씩 인출이 되고요. 인출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좀 더 필요하네. 한 200만 원, 300만 원 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빼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에 있어서는 고정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언제든지 뺐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55세 이전에는 못 뺐쓰게 돼 있죠. 그래서 55세 이후에 뺐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한도가 있어요. 무조건 뺐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금 계좌별로 연금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뭐 연금 계좌 IRP에 내가 한 5천만 원 쌓여 있다. 그러면 5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10분의 1로 나눠서 10년간 나눠받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고요. 내가 그런 계좌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매일 여기 500, 여기도 500, 저기도 500, 저기 이렇게 뺐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 총 사적연금 수령 한도가 연간 1,500만 원 한도가 걸려 있어요. 그 이상으로 수령하시면 안 돼요. 그걸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수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한도와 나이 이런 거 보시면서 인출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인출을 그러면 내가 언제 하느냐. 세법에 보면 퇴직연금 IRP에서 인출할 때 69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거기서 하는 금액에서 5.5%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 그죠?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후에 인출하게 되면 3.3%이기 때문에 늦춰 인출하시는 것이 사실상 세제상으로는 더 유리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제상으로 보면 연금을 최대한 천천히 인출하고 늦게 인출하고 80세 이후에 인출하는 것이 훨씬 더 세제상으로 유리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건 세제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뭘 고민해 봐야 되냐면 그래, 세금은 늦게 받으면 할인을 받는데 근데 그러면 내가 IRP 통장, 퇴직금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용할까 하는 거지. 아니, 세금은 할인받으려고 늦추고 있어. 한 5년, 10년 늦추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은 안 나. 그럼 뭐야? 수익 냈는데 뭐 2%, 3% 나오고 있어. 그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을, 퇴직금을 인출하실 때 고민할 게 뭐냐면 당장 필요하면 바로 뺏으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당장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IRP 내에서 운영하는 것과 IRP에서 인출해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 IRP 내에서는 분리과세, 저율과세라는 혜택이 있어요. 하지만 인출해서 다른 상품으로 가입하셨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저율과세가 좋아요? 비과세가 좋아요?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아?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아? 안 내는 게 좋죠. 그런 대안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IRP에서 운용을 할 때 내가 뭐 ETF라든가 뭐 TDF라든가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그럼 잘 내시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잘 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IRP 운용이라는 것이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경우는 안정적인 정기예금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했다 더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인출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는요, 수익률을 최저 보증하는 상품도 있어요. 그런 연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잘 비교해 보면서 단지 그냥 꼭 필요하다면 먼저 뺐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냥 세제 혜택만 보자면 계속 늦출수록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좀 더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싶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55세가 되시면 퇴직금 있잖아요. 연금을 개시하라고 말씀드려요. IRP 내에서 운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시하면 안 되지만 거기서 운용이 어려우신 분들, 그냥 있긴 있는데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인출해라. 개시해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1억을 한 방에 IRP 내에서 투자하려면 힘들잖아요. 그걸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으로 개시하는 겁니다.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적립식으로 펀드를 할 수도 있고 적립식으로 ETF를 살 수도 있고 적립식으로 연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나온다. 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빨면서 더 이상 필요하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빼쓰시는 거죠. 이렇게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종합적으로 연금 수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연금은 필요하다면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몸이 안 좋으시다면 그것도 빨리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빨리 쓰고 남은 기간 인생을 살다 가셔야지 남기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연금은 사실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60세,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입하시는 대부분의 개인연금들이 연금 받는 시점을 사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약간 늦출 수는 없지만 당길 수 있는 상품도 있고요. 어떤 상품들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인출하는 거기 때문에 55세 빼든 65세 빼든 75세 빼든 내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일찍 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60세, 65세가 되면 연금을 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60세가 환갑이잖아요. 환갑장치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60세는 아직 젊은이라는 겁니다. 젊은이. 평균 수명 65세, 70세 시절 옛날 시절에는 퇴직을 하고 나면 인생이 5년, 1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퇴직금을 잘 쓰고 그리고 이제 한 인생 정리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무슨 80세, 90세, 10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통계청 발표 자료가 이미 80세를 넘었고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보니까 이미 여자들은 90세가 넘었어요. 보험개발원 자료는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람들, 일반적인 건강한 몸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평균 수명은 90세를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남은 인생이 몇 살이에요? 30년. 아시겠어요? 30년 동안 내가 놀고 먹어야지, 연금 받아야지,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연금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은퇴 시기를 이제 슬슬 늦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60세부터 은퇴하셔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긴 너무 길어요. 직장 생활 우리가 몇 년 했죠? 직장 생활 길어야 30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퇴 시점이 30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막 20살에서 결혼해가지고 이 청년이 인생이 30년 남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 50세 시대에 20살 청년이 하던 생각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60세에 앞으로 30년 남았으니까. 근데 60세 이제 내 인생은 끝났네. 이제 뭐 남은 인생 어떻게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60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연금을 개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연금 개시를 늦추고 대신에 그 앞으로 5년, 10년을 더 일하셔야 돼요. 뭔가 더 소득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사회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연금 개시는 개인연금도 이제는 아무리 빨라도 65세고요. 70세에서 75세에 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연금 개시가 늦어진다면 내 연금 자산이 불어날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연금이 불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70세부터 받으시게 되면 어쨌든 살 날이 60세보다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연금을 받을 기간이 줄어들어요. 자산은 늘어나 있고 쓸 기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죠. 제가 러프하게 계산해 보니까 은퇴를 1년 늦추면 그 노후에 한 2년 정도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찍 은퇴하려고 하지 마시고 70세까지는 일하라. 일을 하시고 70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방안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연금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한 50대나 50대 중반에서 60대까지도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60세에 연금을 준비하는 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연금을 받아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런데 지금 연금을 준비되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에 와서 상담받고 연금을 준비하신 분들 대부분 다 5, 60대예요. 우리가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분들이 연금을 받아야 연금을 가입을 해. 그런데 실제로 60대이신 분들이 연금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신 거고 그때부터라도 5년, 10년을 준비해서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랜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늦었다. 우리가 항상 그건 뭐 모든 분야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아시겠죠? 60세가 넘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찾으셔가지고 준비하신다면 70세 이후에는 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거다. 여기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 이제 뭐 늙어 죽을 때 돈 있으면 뭐하냐. 젊을 때 빨리 써야지.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70대가 절대 늙어 죽을 나이가 아니다. 젊은 나이고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젊을 때 물론 잘 쓰시고 노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80, 90대 가지고 몸이 아픈데 돈이 없으면 더 서러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잘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개인연금이야 내가 통장에 있는 거 그냥 연금 받는 것이고 퇴직금 마찬가지고 국민연금은 65세 개시하는 거고 주택연금은 이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집을 깎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다른 준비가 안 돼 있고 갖고 있는 건 집밖에 없다. 이런 분들에게 사실 주택연금이 제일 좋아요. 저도 주택연금 홍보대사입니다. 주택연금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 사실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 주택연금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자산이 좀 부족한데 연금이 부족한데 가진 건 집밖에 없다. 그럼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데 어쨌든 이 집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어디 살고 있는데 A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B라는 이사해야 되고 뭐 C라는 동네 이사해야 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주거가 바뀌는 환경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택연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연금액이 달라져요. 승계는 되지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람직하지 않아서 주택연금이란 내가 살 집이 좀 세팅이 되고 고정되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 것이다. 최소한 그런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집값도 너무 오르락내리락하는 동네는 별로 안 좋고요. 좀 안정적인 지역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에 가면 주택연금 그 홈페이지에 가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 가격이 나와 있어요. 평균이. 그게 언제냐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가 7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받겠다고 지금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입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70대 초반에 가장 많이 가입하시고요. 가장 많이 가입하는 가격대가 4억에서 5억대. 그러니까 5억짜리 집 정도를 수도권에 갖고 있으면서 내가 70세가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이 주택연금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때 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주택연금은 가입은 공시가격으로 하지만 지급은 시세로 하거든요. 시세 1억당 70세 가입하시게 되면 월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 집값이 5억이다? 한 달에 150만 원씩 연금을 평생 받으실 수 있고 부부 중에 누가 먼저 돌아가시든 관계없이 평생 마지막까지 받으실 수 있고 돌아가시고 나면 집값보다 더 받아갔다? 국가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요. 집값보다 덜 받아갔다? 그럼 남는 자산은 그냥 자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니까 주택연금도 보통 한 70대쯤 가입하신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연금 수령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수령 시기가 이제 우리 사회들이 점점 늦춰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미 정년 연장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과거의 생각으로 보자면 빨리 은퇴해서 빨리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빨리 은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 보통 이제 은퇴 전문가들이 평생 현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거하고 일 없이 팽팽 놀면서 연금 받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물론 70대, 80대에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실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젊을 때 하듯이 뭐 맨날 출근해야 되고 뭐 하기 싫은 일 스트레스 받으면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쌓아온 재능을 기부하는 일도 있고요. 사회 봉사하는 일도 있고요. 소일거리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죠? 아주 무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일하면서 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 이런 걸 하면서 소득이 없어도 좋고 있다면 50만 원, 100만 원만 생겨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일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그날까지 내 삶의 가치를 좀 지키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그러면서 연금을 좀 천천히 받으셔가지고 동시에 소득도 만들어내시는 작업.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20, 30년 전에 패러다임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일은 싫은 것이고 빨리 퇴직해서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다. 지금 초고령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는 여러분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세금을 재원으로 우리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지금 한 달에 한 34만 원씩 매달 드리고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내가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어려우신 분들에게 드리시는 건데 어쨌든 제도가 지금은 노인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고 있어요. 지금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현재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20%가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었어요. 5천만 중에 20%, 1천만이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1천만 노인 시대. 자, 그런데 1천만 명 중에서 기초연금 몇 프로 준다고요? 70%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초연금 받으신 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700만 명 받고 계십니다. 그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지금 현재 60% 넘었는데 내가 아직 기초연금 못 받고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위 30% 드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700만 명 받고 있는 건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르신들은 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초연금이 이렇게 딱 커트라인을 정해다 보니까 이 커트라인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평가 기준에 있어서 약간 좀 억울하게 못 받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정말 재산이 없는데 기초연금이 안 나온다. 지금 막 거의 노숙 수준이고 다 까먹고 돈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 재산이면 기초연금 받으셔야 되는데 왜 못 받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공무원이셨던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면 공무원 연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으신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연금으로 받는 게 좋지만 일시금 받아가지고 뭐 자녀에게 뭐 도움을 준다든가 내가 뭐 사업을 해보겠다든가 뭐 투자를 해보겠다든가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일시금 받아가지고 이게 인생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거든요. 거위가 매일 황금을 하나씩 놔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근데 한 사람 생각하는 거지. 저 배를 가르면 황금이 엄청 들어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배를 갈라버려. 그랬더니 황금은 없고 거기는 죽어버리는 거지. 자, 이런 일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일시금 받아가지고 결국은 다 날리셨어요. 이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전 국민 어르신들 중에서 하위 70%에게 연금을 드리는 거지만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셨건 공무원 연금 일시금 받으셨건 관계없이 이미 연금을 수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기초연금을 평생 받을 수 없어요. 좀 안타까우신 상황이죠. 그러니까 특히 방송 보시는 공무원 분들 절대 일시금 받으면 안 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순간 그 안에 황금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기초연금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억울한 건 뭐냐면, 자, 그분의 배우자가 계셔. 배우자.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었어. 이 배우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받아요.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그분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난 좀 안타까운 게 공무원은 그렇다 쳐. 공무원은. 근데 배우자는 무슨 죄야?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배우자는 공무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공무원의 배우자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배우자가 아니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혼하면 됩니다. 이혼하면. 이런 건 뭐 이론적이지만 제가 연구도 해봤어. 아, 공무원 연금 배우자 가장 좋은 방법 뭘까?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공무원하고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을 하면서 분할연금을 받아요. 이제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거든요. 분할연금을 받으면 이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분할연금도 받아요. 그리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아니니까. 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초연금 받을 때 억울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기초연금은 나는 재산이 없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분이 한 수십 년 전에 회원권 붐이 일어서요. 회원권. 그래서 저기 무슨 뭐 강원도 뭐 경상도 좋은 데다가 회원권을 분양받아가지고 내가 노후에 그런 콘도에 가가지고 콘도 회원권 콘도에 가가지고 좀 놀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그 임대도 주면서 콘도 수익도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원권을 1,000만 원짜리 분양받으신 거예요.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1,000만 원 컸겠죠. 분양받으셨어요. 근데 요즘 누가 콘도가 지방에 있는 콘도들 다 뭐 허름해지고 뭐 폐업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다 폐업했어. 안 돼. 근데 회원권을 갖고 있어. 자,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중에 평가 기준 중에 뭐가 있냐면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회원권을 소득으로 평가해가지고 그 소득이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 평가 기준에 회원권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자, 그러면 내가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거를 소득으로 얼마를 평가하냐면 1,0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래서 1,000만 원이 있으면 4%니까 4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3만 3천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지금 한 300만 원 소득 평가 기준으로 300만 원 360만 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있어도 받을 수 있고 1억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다른 게 없으면 10억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사실 소득 평가 기준으로 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소득이니까 큰 의미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죠? 그런데 1,000만 원 통장에 있으신 분들은 월 3만 원 소득 평가 받는데 1,000만 원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회원권은 지금 사실 쓰지도 못해. 아무 의미가 없는 회원권이야. 자, 이 회원권은 얼마의 소득을 평가하는지 아세요? 1,000만 원 회원권 쓰지도 못하고 의미도 없는 이 1,000만 원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월 1,00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월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도 아니야. 월 1,000만 원. 기초연금 안 돼요. 무조건 탈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회원권 갖고 있으신 분들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혹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신 분들은 쓸데없는 회원권 사지 마세요. 그냥 이거 고가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자동차 4천만 원 넘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천만 원 넘는 차를 갖고 있으면 내가 3천만 원 정도의 차를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보냐면 차값이 3천만 원이잖아요. 똑같이 3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가 내 소득으로 봐요. 자,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4%면 3, 4, 12. 한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 나누기 12달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3천만 원짜리 차를 갖고 있으면 1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그죠? 자, 그러면 뭐 3,500만 원 갖고 있으면 12만 원. 물러가겠죠? 근데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의 소득은 그냥 월 4천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으실 분들은 4천만 원 이상짜리 차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천만 원짜리 이상 차를 사고 싶잖아, 사실. 그래가지고 뭐 자녀랑 공동명의를 하신 분도 계셔. 야, 안 돼. 아예 갖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시가로는 4천만 원이 넘는 차지만 이 차가 한 1년, 2년, 3년 지나가지고 중고차 시세가 한 3천, 4천 이하로 떨어졌어.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4천만 원짜리 이상 차를 가지고 있어도 2, 3년이 지나면서 차량 시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4천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국가는 어쨌든 4천만 원 이상 차량 가액이 되는 차를 가지고 계시면 이분은 부자로 본다. 네, 그런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자산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박탈되어도 다시 신청해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기초연금은 매년 그 자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도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탈락하신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탈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기초연금 기준이 올라가면 또 내 자산이 줄어들면 다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초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초연금 안 나온다고 포기하면 못 받아요. 그죠? 매년 신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일 없다 그러면 그냥 매일 동사무소 앞에 가서 살면 돼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기초연금 담당 직원 출근한테 물어봐. 야, 저기 작년에 탈락했는데 오늘은 되니? 안 된대. 그럼 내일 올게. 내일 또 와. 내일 와가지고 또 물어보시다가 되면 받으시는 거, 안 되면 못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라고 있어서 그걸 신청하시게 되면 5년간 딱 추적 관리를 해서 만약에 이분이 탈락을 하셨는데 다시 기준이 되신다 그러면 또 동사무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돈이 많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기초연금은 나와 내 배우자 부부 그 한 가구의 기준으로 부부 기준으로만 소득을 봐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재용이야. 그래도 내 재산이 없으면 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재산은 아무 영향이 없고 물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분들의 자녀, 그분들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돈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제한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그 관계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가 수천억 자산이 있어도 갑자기 우리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뭐 부잣집에 한다는 거야. 그런데 관계없이 나와 내 배우자, 우리 두 부부의 소득만 다시 합산을 해가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재산만 보지만 같이 사시는 분들은 부부 재산을 보거든요. 근데 나는 65세가 됐고요. 부인은 아직 60세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는 기초연금 받을 나이가 됐잖아요. 부인은 아직 안 됐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와 내 부인의 자산을 다 합산합니다. 합산해 보니까 그 합산 기준으로 기초연금 합격이야. 그죠? 그럼 나는 받아요. 65세 됐으니까. 부인은 아직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기준은 그 부부의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재산이 없고 부인은 재산이 많아. 그죠? 그럼 나는 받고 싶은데 부인은 못 받는 거잖아요. 안 돼요. 그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돈이 많으면 우리 집은 못 받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돈이 없으면 우리 집은 받는 겁니다. 대신에 나이가 65세가 되면 받는 것이죠. 자녀 재산은 관계 없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기초연금 억울하게 탈락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사실 억울한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못 받거나 줄어들죠. 이게 왜냐면 일단 국민연금 자체가 전체 기초연금 평가 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미 기초연금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좀 적게 받아서 기초연금에 합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대략적으로 그 이상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가 기초연금도 사회복지고요. 국민연금의 일부도 사회복지라는 개념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연금까지 받게 되면 복지가 중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으시게 되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야,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낸 건데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낸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건 뭐, 그러면 근데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안 내고 논 사람들은 기초연금 받는다. 그럼 내가 놀지 뭐하러 일하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일부분 맞는 얘기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무슨 특징이 있냐면 어쨌든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내가 10만 원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 10만 원 감액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10만 원 더 받으시게 되면 기초연금 한 2, 3만 원 좀 덜 받게 되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국민연금을 많이 늘려두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받게 되면 받는 것이고 감액되면 감액받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 많이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포기한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탐 대실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국민연금부터 최대한 늘려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국민연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나? 라고 하시는 분 계시던데, 자, 전체 국민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7월부터 인상됐다고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은 9만 원 내겠죠. 500만 원 버는 사람은 45만 원 내겠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얼마 낼까요?
1000만 원 낸 사람은 90만 원 내고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들은 900만 원 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딱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이 하한선 밑으로 버시는 분들도 이 금액은 내셔야 되는 것이고 이 하한선 위로 버시는 분들도 이만큼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번다고 더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이 현재 지난 6월 기준으로 월 617만 원의 소득이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시는 분들이 617만 원 곱하기 9% 대략 한 55만 5천 원 정도를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그렇게 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돈을 한 달에 뭐 수억 수천을 벌어도 결국은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거기까지만 낸다. 자, 그런데 그 상한선이 617만 원인데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만큼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20년 전에는 상한선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안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거든요. 이 작업을 매년 7월에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매년 7월마다 기준소득 월액을 조정하면서 이 상한선, 하한선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계셨던 분들, 소득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어가지고 거기에 9% 내시는 분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안에 상한, 하한과 안에 계신 분은 상관없고요. 이 마지막 하한에 걸려 있거나 상한 이상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있어도 6월까지는 617만 원 곱하기 9%인 55만 원 내셨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637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20만 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9%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18,000원 더 올라가서 대략 한 57만 원 얼마인가 그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계신 분들 상관없고 상한선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물론 직장 가입자들은 절반은 회사가 내주겠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 절반만큼만 올라간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인상 개혁이 됐다. 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이건 내년 7월도 마찬가지고 후년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이 9.5, 10, 11, 12, 13%까지 올라가는 것과 별도로 이 상한선, 하한선도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로 내시는 분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한 5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시는 거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고 지역가입자들은 그걸 본인이 다 내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7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내시는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보험료가 내년부터 9.5, 10 올라가지 않습니까? 2033년이 되면 13%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상한선이 600만 원이다. 600만 원에 13%니까 한 78만 원 내겠죠. 그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한 7, 80만 원까지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요. 그죠? 그런데 기준소득 상한액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매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637까지 올라가지만 내년에는 후년에는 또 640, 50 올라갈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준소득 상한선이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한 800만 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800만 원.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 보험료율은 13%, 기준소득 월액은 800만 원, 800만 원 곱하기 13%를 내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800만 원 곱하기 13%, 100만 원 넘어갑니다. 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 한 달에 100만 원 내시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국민연금 내셔야 돼. 그죠? 이거 힘들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사회에 이렇게 가니까 준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단단히 먹고 국민연금 내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물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절반만 내기 때문에 아, 그래 나는 회사 다니니까 절반만 내니까 50만 원만 내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이 직원을 뽑아서 월급 주는 순간 이 직원을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들의 부담도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런 부분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연금 관련 정책은 어떻게 바뀌나요? 사실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올 초에 국민연금 개혁이 일부 진행됐기 때문에 국민연금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따로 바뀔 건 없는데요. 그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뭐냐면 18세의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자동 가입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얘기해왔던 것들이죠. 왜냐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18세가 되면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18세는 고3이에요. 고3이면 무슨 국민연금을 가입하겠어요? 소득도 없는데. 그래서 18세부터 27세까지는 사실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가입 여부를.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후에 못 낸 기간이 있어요.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된 기간. 이런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28살에 직장 생활 시작해가지고 가입하게 되면 18세부터 28세의 기간이 가입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18세에 가입을 해서 한 달치를 내고 그리고 그냥 다음부터 안 내고 10년이 지나면 28세 됐을 때 과거에 안 낸 10년치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는 거죠. 그 옵션을 얻기 위해서 18세에 한 달치는 가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에서 전 국민 18세 청년들에게 그냥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한 달치를 내주겠다는 거죠. 뭐 좋은 제도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 지출이 국민연금 지출이 늘어난다 이런 뭐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걸 좀 추진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입돼서 근데 가입되면 그다음부터 내가 자동으로 내야 되는 것이냐? 난 내기 싫은데 그런 게 아니고 국가가 한두 달치를 내주는 거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이미 제도가 픽스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얘기들은 없고 뭐 자동 조정 장치라든가 몇 가지의 좀 안들을 고민해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안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지지부진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 말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핫 이슈가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기금이 계속 커져가고는 있지만 조만간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기금이 줄게 돼요. 그래서 2055년이 되면 고갈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1,400조 가까운 시장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2,000조까지 된다고 하는데 기금이 커진다는 것은 그걸 운용할 곳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용을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운용을 꾸준하게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한 2030년 되기 시작하면 이제 빼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투자해 놓은 자산들을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빠져나가면 당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큰일이 나요.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부분이 국민연금 기금인데 얘네가 싹 나가고 나면 주식이 폭락하는 거야. 이거를 걱정스러운 거죠. 그걸 대체할 만한 게 뭘 없을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떠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퇴직연금 시장이 한 4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조까지 간다고 합니다.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퇴직금은 점점 더 커져요. 자,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보니까 이 퇴직금 시장이 뭔가 여기서 투자에 대한 비중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개인의 퇴직연금 자산도 늘려주는 것이고 국가의 어떤 금융 시스템도 좀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퇴직연금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퇴직연금의 90%가 은행 예금에 있어요. 왜냐면 퇴직금은 그렇잖아요. 내가 안전한 걸 원하니까 안전자산이 다 있고 주식 투자하라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뭐 디폴트 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퇴직금을 가지고 주식으로 들고 와가지고 몰빵하거나 비중을 높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의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요, 사실. 그죠? 뭐 미국 사람들이 뭐 S&P 나스닥을 가지고 401 퇴직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불려왔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만 대한민국은 지난 20년 동안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어. 다 날린 놈만 봤지. 자, 그런데 이제 내가 50대, 60대 퇴직금이 한 1억, 2억인데 이걸 내가 이제 조만간 써야 되는데 이걸 주식을 투자하라는 거야.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도 낮아지고 투자 비중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에서 퇴직연금을 기금화하겠다.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퇴직금을 싹 갖고 와. 국가가 이걸 운영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일단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개인이 직접 뭐 상품을 골라야 되고 증권사 가서 상품 골라야 되고 뭐 증권사에서 운용을 해줍니다라고 해도 어차피 증권사 직원들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잘 안 나는 그런 부분. 그래서 투자를 믿지 못하니까 전부 안전자산 중심으로 있는 퇴직금이 국가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넘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연금 기금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기금의 운용 수익률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투자 자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로 거의 7, 8% 이상이 나거든요.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서 그냥 뭐 50억, 100억, 50억, 100억 운영하는 것보다 50조, 100조를 운영한다. 그럼 한 번에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으로 운영해서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해서 국가가 전체 기금을 같이 운영해주면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지고 개인 자산의 증식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퇴직금 공단 설립하면 지금 증권사나 금융사들처럼 퇴직연금을 가지고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고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사실. 400조가 빠져나가고 앞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민간 금융사들은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수익률 안 나는 게 우리 금융사 잘못이냐, 고객들이 안 가져오는 거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민간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민간으로 넘어와질 때 이 민간 시스템을 만드는 데 또 수십 년이 걸려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공공화한다는 거, 국가의 어떤 시스템, 개인이 하고 있는 자산들을 공공화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사회주의 성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회주의가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회사 운영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개인의 그 스스로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돌격아 풀어! 다 같이 가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돌격아 풀어! 그랬는데 저기서 야, 저기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요. 애가 울어가지고요. 몸이 아파가지고요. 이러면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는 약간의 전체, 사회주의, 뭐 집단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또 세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지금은 굉장히 개인 자율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걸 다시 또 공공화한다는 것,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고의 틀리고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작용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민간이 하는 영역과 개인이 해야 되는 영역과 국가가 해야 되는 영역에서 적절하게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그죠? 자칫 이게 문제가 되면 뭐로 가도 문제가 된다. 민간으로 놔둬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걸 싸그리 다 갖고 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 퇴직금이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것이고요. 퇴직연금은 IRP로 넣어서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가 이 퇴직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기업을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어요. 이랬더니 뉴스에서 뭐라고 나냐면 퇴직금은 일시금 받는 거고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건데 퇴직금 제도가 폐지한다. 그랬더니 여러분의 퇴직금은 일시금 받을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가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해서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당신이 한 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절대로 일시금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잘못된 겁니다. 퇴직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일시금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퇴직연금 제도에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금 받는 경우와 연금 받는 경우 차이가 뭐냐? 연금 받으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일시금 받으면 세금 혜택이 없이 세금 다 내면 되는 겁니다. 퇴직금에 있어서 연금으로 받느냐 일시금 받느냐의 문제는 세금을 덜 내느냐 더 내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내가 이거를 국가가 갑자기 일시금 못 받게 하고 무조건 연금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국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일시금 받으면 세금을 좀 더 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필요한 사람들은 세금 내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금 받겠다? 그럼 국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일시금 못 찾겠다? 이건 아니니까 그런 잘못된 뉴스를 보시면 안 되겠고요. 그런 분석을 우리는 국가는 어쨌든 연금의 체제를 좀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개인 연금에 대한 지원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번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아직 그런 정책들은 안 나오고 있는데 개인연금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든가 또 개인연금에 세대 지원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국민연금에서 부족한 것들을 또 퇴직연금에서 부족한 것들을 개인 스스로 채움으로써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전 국민들이 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1억 원 정도 있으면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1억 정도가 있으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연금을 언제 개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내가 한 65세쯤 돼가지고 통장에 1억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뺐으면 10년이면 끝납니다. 뭐 이자 이런 것들을 약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10년간 뺐으겠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뺐으면 끝나요. 뭐 일부 남은 금액에서 약간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20년 뺐으겠다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뺐으면 20년간 뺐으고 끝. 뭐 어떤 분들 이런 게 있죠. 나는 그냥 1억은 놔두고 이자만 받겠다. 그러면 이자를 내가 3% 굴릴 수 있다. 그러면 1억 있으니까 300만 원씩 1년에 300만 원 한 달에 25만 원씩 빼쓰고 끝나는 거죠. 원금은 남는 거니까. 이런 방식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확정 기간으로 받겠다 혹은 뭐 이자만 받겠다 이런 연금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내가 10년 뺐었어. 근데 80대가 됐어.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 받는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종신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평생 받는 것이죠. 국민연금이 종신수령, 종신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주택연금도 종신지급형이 가장 비율이 높고요. 개인연금 중에서도 종신연금 방식이 기본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들이 연금보험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종신연금을 받으신다면 이제는 무슨 개념이 필요하냐면 언제까지 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금융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를 고민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연금액을 세팅합니다. 그래서 종신연금들의 기본적인 금액을 보시면 65세에 1억 정도가 있으면 월 40만 원 정도를 세팅해서 평생 지급합니다. 자, 그럼 짱구로 굴려보는 거죠. 야, 월 40만 원 받으면 1년에 500만 원이니까 한 20년 받으면 원금 다 받는 건데 내가 지금 65세인데 85세까지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종신연금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5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원금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85세 이후까지 살아있으면 그 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기 때문에 90세, 95세, 100세, 105세, 110세까지 살아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종신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당장 금액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오래 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딱 말씀드려요. 연금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연금 운용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종신연금에 가입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수명을 늘리는 겁니다. 수명을 내가 100세, 110세 이상 살 수 있다면 내가 가입한 모든 연금들이 굉장히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1억당 한 월 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다만 이제 이건 바로 받았을 때 얘기인 거고 내가 아직 65세가 안 돼가지고 좀 여유가 있다. 한 5년, 10년 여유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1억을 가지고 와서 그동안 불리시면 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 중에서 1억을 맡기고 한 10년 후에 연금 받으면 아까 40만 원 받을 연금액을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늘릴 수 있는 연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일찍만 시작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적다라고 고민해 보지 마시고 이걸 좀 잘 불리시는 방법, 그런 상품들을 찾으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후에 뭐 이거 막 저거 막 생기면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소득이 많아지니까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 5천만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그 비과세 한도를 준 게 있는데 일시불로 1억까지 목돈 1억을 연금으로 바꾸셔서 나중에 받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건강보험료 없이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퇴직금 통장에 1억이 들어있어요. 뭐 DC형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면 퇴직한 이후에 IRP를 받아서 퇴직금 통장에 한 1억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운영하면 될까? 참고로 지금 현재 퇴직금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90%가 예금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1억에 90%, 9천만 원을 그냥 은행 예금으로 넣고 계신 거고 나머지 1천만 원만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해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퇴직금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냥 안정적인 예금으로 운영하시는 걸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운영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사나 뭐 은행 PBN 전화해가지고 제가 퇴직금이 1억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그 금융 전문가는 아마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지 알까요? 수익 나는 펀드, 수익 나는 종목을 알까요? 사실 몰라요. 우리가 퇴직금이나 이런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물어보는 그 금융회사 직원은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에요. 어차피 몰라요. 증권회사 친구들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증권회사 친구들도 전부 다 국민연금 받아요. 증권사 직원은 증권사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투자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퇴직금 운영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정말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IRP 내에 수많은 펀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TDF라는 펀드가 있어요. 타겟 데이트 펀드. 그래서 타겟 데이트,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주는 펀드입니다. 이 TDF만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자, 그럼 이제 TDF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TDF는 뭐 여러 증권 운용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TDF는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TDF 2020, 2030, 2040, 2050, 2060. 자, 이 숫자 잘 보면 뭘까요? 2020, 2030, 2040, 2050, 2060 뭐냐면 연도예요. 연도. 내가 타겟 데이트, 은퇴를 할 연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2030년에 은퇴할 거니까 2030을 해야지. 나는 2060년에 은퇴할 거니까 2060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 자, 무슨 얘기냐? 은퇴 시점이 2060, 앞으로 30년 이상 남아 있어요. 자, 이 TDF 2060은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TDF 2030 얼마 안 남았죠. 2030년이니까. 이런 TDF들은 운용을 약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합니다. 2020 있어요. 이미 시간은 지났죠. 이건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운용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운용해요. 자, 무슨 얘기냐? 뒤에 붙어 있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판단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없어요.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 말고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앞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다.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가 높은 것에다가 비중을 더 높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가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혹은 뭐 그렇게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숫자가 낮은 걸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숫자가 높은 걸로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이제 한 1, 2년 해보니까 수익이 좀 났어. 근데 보니까 앞으로는 더 가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또 숫자 높은 뭐 2060 펀드를 매도하셔가지고 안정적인 2020으로 갈아타시면 변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DF를 운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공격적인 펀드와 안정적인 펀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시장 미래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 판단에 따라 여러분이 결과를 책임지시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판단한 결과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짜야 되는지는 이미 쉽게 나와 있으니까 그 TDF만 잘 운용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 잘 모르겠으면 결국은 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우량한 자산들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TDF가 알아서 잘 우량한 펀드, 우량한 자산들에게 투자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신다면 대부분 다 일정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 1억을 10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억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코인. 대신에 확률은 되게 낮죠. 자, 일단 지금 이렇게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1억을 10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운용을 하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1억을 운용해. 뭐 10% 수익을 냈어. 그리고 1억 1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1억이 1억 1천만 원 된다고 내 인생에 뭐가 바뀌죠? 바뀌는 거 없어요. 10% 수익 냈다고 내가 갑자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10% 수익 내서 강남에 아파트를 살려면 내가 한 1,000억 운영하면 돼. 1,000억. 그죠? 네. 1,000억 운영해가지고 100억 벌면 바로 다음 달에 살 수 있는 거죠. 운용 자산이 1,000억이 되는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몇 천만 원, 몇 억 가지고 운용을 해봐야 내 인생 안 바뀌어. 조금 그냥 뭐 천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가전제품 하나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후자금을 운영하면서 내가 운용을 잘해가지고 뭐가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자산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10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10억의 가치. 그게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10억을 은행에 넣으면 1년에 예를 들면 3%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연 3천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있으면 3, 4천만 원의 이자를 연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3, 4천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1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10억이 없이도 3, 4천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일하면 돼요.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400, 300만 원, 400만 원 벌면 연간 3, 4천 버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저는 자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불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불리려다가 오히려 다 있는 것들 마저 까먹는다. 그러지 말고 10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 내가 한 달에 3, 400만 원에 벌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뭐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커피를 열심히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커피,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다 조그만 커피숍 차려놔도 월세 내고 한 달에 2, 300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10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평생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관련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조금만의 기술을 가지고 하다못해 내가 뭐 도배를 한다든가 뭐 크게 육체노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잖아요. 거의 20년 넘게 연금에 대한 한 길만 걸어왔거든요. 20년 중에서 15년 이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계속 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연금을 찾기 시작하는데 연금에 대해 찾아봤더니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어요? 저밖에 없어, 저밖에.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 몸값이 10배가 뛰었어. 아시겠죠? 결국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기술을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을 갖고 있었더니 일정한 타이밍이 오니까 제 몸값이 10배가 뛰더라는 거예요. 통장에 10억, 20억 없어도 돼요. 한 달에 내가 3, 400만 원 벌 수 있는 것만 만들어내면 그만큼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은 방송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신사임당도 얘기했나 모르겠네. 2022년도에 오마하에서 열렸던 미국의 오마하에서 열렸던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 주주총회에서 어떤 젊은 아가씨가 워렌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워렌 버핏이 그 젊은 아가씨에게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개발해라.
너 자신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너는 더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젊은이들에게만 해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가 나이 늙은 겁니까? 아니죠. 60세 한창이 한창. 지금부터 여러분들 또 한 번의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인생 2막을 살 수 있는 그때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지금부터 공부하셔서 개발하신다면 거기서 한 달에 뭐 3, 4천 수익이 날 필요 없이 한 달에 2, 300만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10억 가치의 투자를 하신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1억을 10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능력을 10억의 가치로 키우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산도 늘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노후도 행복해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60세 넘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나는 늙었으니 뭐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있는 돈 가지고 불리기나 해야 되겠고 뭐 투자나 해야 되겠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주식이나 하고 있고 코인이나 하고 있고 앉아가지고 쓰고 있고 이런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점점점 더 쇠퇴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생산력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성장해왔던 8, 9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고 국가에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왔던 자동차, 화학, 철강 사실 다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냥 좀 약간 심하게 얘기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이죠. 그죠? 자, 그럼 이 대한민국이 과거의 영화를 좀 회복하고 앞으로 더 성장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과정으로 수출을 통해서 나라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결실을 얻었고 그 결실들 가지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돈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이 지금 다 어디 있죠? 다 부동산에 있어요. 국가를 개발시키고 성장시켜야 될 돈들이 전부 다 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순환하고 있지 않고 돈이 묶여서 돈맥 경화가 일어나고 있고 국가가 썩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수출을 더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돈을 잘 순환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이 키가 크려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이 키가 쑥쑥쑥 크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서 키가 큰 아이들이 나이 40, 50이 돼가지고도 계속 먹기만 해. 그러면 이 아이는 성인병에 걸려요. 국가 경제 정체가 성인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순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로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죠?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인들은 먹은 만큼 배출을 해야 돼요. 순환시켜야 되죠. 순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그런 겁니다. 경제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핵심은 순환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순환시키기 위해서 소비가 살아나야 돼요. 소비가 살아나려면 돈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돈을 부동산에 갖고 있어요. 돈만 생기면 집을 사. 집에 묻어놔. 그러면 경제는 돌지 않아요. 그죠? 돈을 써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산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마음껏 쓰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쓰고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 쥐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는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금이에요. 여러분이 통장에 10억 있으면 그 10억을 마음껏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10억을 월 500의 연금으로 바꿔서 매달 돌아가신 그날까지 500만 원이 평생 나온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매달 500만 원은 써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네. 아니 내가 다음 달에 500 또 나오는데 이번 달 말일인데 아직도 통장에 100만 원 남았어. 남겨서 뭐 하겠어요? 써야지. 결국 노후에 안정적으로 돈을 쓸 수 있고 평생 쓸 수 있고 즐겁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 바로 연금 자산입니다. 저는 제가 연금 박사를 하면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연금 하나를 팔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을 잘 준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금 정체에 빠진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금을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을 여러분의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도 이걸 깨달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자산을 순환시키는 것이고 그 순환시키는 것의 핵심 자산이 주식, 부동산이 아니라 연금이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연금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